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탱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떤 수위로 어느 정도 수위로 다시 재보복을 할지 국제사회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의 전황이 위태로워지면 바빠지시는 분이시죠.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의 성일관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율법에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키사스 원칙이라는 게 네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러면 즉각 보복한다. 원래는 이런 원칙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함무라비 법전에 원래 나왔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구약 성서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느 나라나 이게 네. 우리도 원점 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 보복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그거야 뭐. 예. 네. 하려는 의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일단 확전 분위기는 당분간 확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긴급하게 결정을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어제 아침만 해도 조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네.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후 저녁 밤이 되자 결국 쉽게 말해서 나타냐후 총리가 이끌고는 안보 내각이 이란의 이 아주 공포스러운 대규모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 공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회의를 했고요.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은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났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렇다는 얘기는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한다. 네. 그 시점과 그 수위는 알 수 없으나 네. 반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도만 보면 전폭적인 공격보다는 네네.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운 보복을 이어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네네네. 이를 뭐 그걸 토대로 한 언론의 분석인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당장 이렇게 뭐 대규모 공습을 이란 영토에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 같은데 교수님 네네. 보시기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공습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이스라엘 역시 이란과의 어떤 전면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도 역시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만한 수준의 그런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애매모호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봤을 때 요 정도면 이란이 전면전을 안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받아들이는 이란이 봤을 때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가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네가 선을 넘었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해서 지금 한 5달, 6달 됐죠? 네네. 네, 가자 지구에서 국제사회는 이제 그만해라. 백악관도 그렇고요. 워싱턴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왜 이스라엘은 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때렸답니까? 네 이게 이제 또 대단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사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즉 IRGC라고 그러죠. 네. 이란의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의 장성이나 주요 요인 암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이란 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이란에서 주장하기로는 영사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스라엘은 영사관 아닌데 일종의 군사시설인데 영사관에 안 가야 네. 영사관을 가장한 세이프 하우스라고 네. IRGC가 쓰고 있는 건물이야.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저 무장 세력의 지도자가 거기 있어서 이번에 죽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 또 이스라엘 측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바로 옆에 영사관 건물을 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사관이 없는 곳에 영사관이 있는 것이죠. 보통은 그렇죠. 네. 우리 같으면 이제 네. 하노이에 대사관이 있고 네. 호치민에 영사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사관이 있는데 왜 거기다 영사관 건물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보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상식적으로 봐도.
자, 그거는 뭐 어차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지점이 아니고요. 이미 벌써 국제사회는 전부 다 그것을 영상한 건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의논해봤자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교수님 쪽으로 더. 네. 네. 한번 말씀하시죠. 네. 이유는 이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에 네. 최신 무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어요. 이게 벌써 지금 10년도 방금 전에 이제 넘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네. 지도 한번 주실 수 있어요, PD님?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조금 더 확대가 될까요? 하나만 더 확대가 될까요? 혹시 안 되면 보시면은 저기 이스라엘과 이란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네, 딱 좋습니다. 네. 네네네.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이제 그 가운데는 또 이라크가 있고 오른쪽으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이란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위에 보면 레바논 있고 네. 그 옆으로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동쪽입니다. 네. 여기에 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가 있고 그 레바논의 그 유명한 헤즈볼라가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를 지나서요. 네. 그 다음에 시리아를 지나서 레바논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비행기를 띄워서 다마스커스에 민간 항공기를 띄우지만 그 민간 항공기에 여러 가지 무기를 실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다마스커스에서 육로를 통해서 베이루트까지 갈 수 있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항상 이 레바논과 시리아에 있는 이 이란군의 이런 어떤 무장 세력들이 항상 눈에 가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때렸다. 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아, 네. 네. 아, 늘 있었던 건데 제가 네. 잘 몰랐군요. 늘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상당히 고위급 장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란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섣불리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한다고 했다가 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인내 전략을 했습니다. 인내 전략.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란이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본토 공격을 하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이제 완전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더 이상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장벽이 깨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본토 공격하는 것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리해. 라고 생각했던 그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깼어요. 이게 최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이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국면이다. 예, 이제 챕터 자체가 달라졌어요. 완전 새로운 챕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터런스, 즉 억지력이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럼 이스라엘로서는 이 무너진 억지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란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된다. 네. 예.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죽이든 이란의 어떤 사람을 죽여도 계속해서 그럼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너진 억지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 공격 안 해도 되는데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천명을 한 것이죠.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더 근본적인 걸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해서 주변 아랍권 국가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이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중동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아랍권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사우디가 있고 이집트도 있고 이집트도 오히려 더 붙어 있는 나라고요. 네네. 이슬람을 믿는 이라크 있고 이제 이란이 이제 맹주가 있는데 유독 이란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공격하고 이렇습니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들 물론 이런 나라도 굉장히 뭐 유연한 국가인데 원리주의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렇지만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악연은 1979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전에 팔레비 국왕, 이란에 있던 국왕은 이스라엘과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친미였으니까요. 친미국가였으니까. 네, 왕정 때는 혁명 나기 전에. 예. 그래서 외교 관계도 있었고요. 대사관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겠군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그다음에 이란의 안보부, 즉 정보부 체계를 이스라엘이 만들어줄 정도였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팔레비 왕조 때는 지금 네.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네. 저 이란의 해안가에 이렇게 비키니 입는 그렇죠. 나라였습니다. 네. 네,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고 가장 그 패션을 빨리 따라가는 국가 네, 중에 하나. 네. 네, 아주 개방적인 국가였고. 저도 그 네. 이란 핵 문제 때문에 2016년에 테헤란에 한번 취재를 해봤었는데 이 아랍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페르시아, 당연하죠. 페르시아라고 우리는 아랍 아니야. 우리는 네. 이 유역의 이 문명을 만든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예, 센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문명은 너무 오래됐고 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아랍하고 이란, 페르시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네. 그런 어떤 자존심도 더 그렇죠. 작용을 하고 자존심, 이스라엘에 대한. 예. 그래서 이제 79년에 근데 이슬람 혁명이 나고 나서 이란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다른 국가로 바뀌죠. 그렇죠. 네, 다른 국가로 바뀌고 신정 체제가 또 만들어지고, 저 신정 체제라는 것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법학자, 즉 이슬람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호메인이라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하메네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하메네이죠. 예, 그런 시스템이 거의 뭐 재정의 일치죠. 뭐 거의 뭐 그렇죠. 근접하기 어려운 권위 그 정도인데 요즘 또 그 전번 시위 때 여성분들이 히잡 시위하면서 하메네이 그 집권이 조금 흔들렸다는 말도 네, 있고 그러나 뭐 아주 잔인하게 진압했죠. 시위를 진압하면서 뭐 잘 넘어갔죠. 네. 현 보수 정권이. 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실 친미, 친 이스라엘 정권으로 탈바꿈하게 되거든요. 이란이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네. 그러면서 이제 반미, 반이스라엘 그런 전선을 났었고, 특히 이란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무슬림인, 물론 뭐 시아파는 아니지만 네. 같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는 시온주의자들하고 어떻게 평화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시온주의자들의 저항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마스도 도왔고요. 네.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해야 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현 강경 보수 정권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틀어졌고, 또 2000년대 이후에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한다는 국제 뉴스가 터지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죠. 단순히 이 핵 발전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핵 발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란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뭐 척을 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란 내에서 여러 가지 비밀 군사 작전을 합니다. 네. 미국과 함께,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그래서 이란 핵과학자를요 거의 뭐 한 10명 이상을 암살을 했죠. 직접.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바로 근접한 나라는 아니지만 네. 이란이 핵무기 만들면 저게 우리한테 쓸 가능성이 상당하겠구나 이런 네, 우려가 네. 계속 있겠군요. 네네. 그래서 뭐 모사드를 보냈는지, 아니면 이란 내에 있는 소수민족주의, 즉 이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소수민족들의 사람들을 네. 고용을 해서 그런 암살 작전도 펴고요. 영화네요, 완전히. 예, 영화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핵시설, 의심되는 시설을 폭발을 하기도 하고, 사보타주라고 그러죠. 여러 뭐 어마어마한 군사 작전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도 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핵무기를 갖고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원자력 발전소 통해서 우라늄 농축하고 있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서방 국가들과 지금 경제 제재하고 뭐 하고 하는데 뭐 북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무기가 워낙 발전한 나라라 뭐 탄두만 만들 수 있으면 미사일을 갖다 붙이면 핵무기 아닙니까? 네네. 이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두 나라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럼 국제사회 입장에서 정말 두 나라가 진짜로 확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기냐고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란의 인구는 굉장히 큰 싸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이란의 인구는 엄청 많고요. 그러나 국경이 없기 때문에 직접 군대를 투입하기는 좀 어렵죠.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네. 재래식 무기는 뭐 이란이 훨씬 뭐 양쪽으로 보면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은 또 일단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갑자기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최후의 보루로서 언제든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로서는 뭐 이스라엘 공군력이 세계 대단히 좋습니다. 전투기가 거의 뭐 한 4,500대 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부자 나라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탄도미사일 뭐 제리코 1, 2, 3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돌핀이라는 핵 잠수함도 가지고 있고 돌핀에서 순항 미사일도 쏠 수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지금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경제력으로 무장한 인구는 천만이 넘나요? 이스라엘이? 거의 1,000만입니다. 1,000만. 예. 이란은 1억 가까이 되고요. 그쵸. 그 10배인데 이스라엘이야 뭐 소득도 높고 이스라엘은 1인당 국민 소득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높은 나라입니다. 네, 뭐 4, 5만 불 네, 되죠. 5만 불 넘을 네. 겁니다. 그런 나라니까 당연히 첨단 무기들 주로 무기는 어디 미국 겁니까? 미국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무기를 또 잘 만들죠. 예, 기술력이 예. 있으니까요. 예, 예, 예. 네. 이란이야 뭐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한 국가고요. 네, 네. 인구도 많고. 네. 정말 대등하네요, 정말. 누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가- 전쟁이 확전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두 나라 모두 굉장한 피해를 입겠군요. 아, 그렇죠. 이게 만약 진짜 뭐 테라비브 그 많은 인구가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테라비브에 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 상상을 해보시고요. 반대로 인구가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테헤란 중심부에 네.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탄도미사일이나 뭐 다른 무기가 또 폭발이 일어난다면 이게 이 추후에 이후에 어떤 상황이 그림이 그려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충격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비극적입니다. 보니까 이게 핵을 갖고 있는 나라와 뭐 우라늄 농축을 하는 나라 두 군사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끼리의 갈등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증시 움직이는 거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심상치는 않다. 네, 네. 이런 생각. 공격하면서 서로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 그 드론 날아간 게 이란의 뭐 핵시설을 향했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의 했죠. 핵시설. 예, 그랬어요? 남부 지방의 공군기지를 사실상 한 10발의 탄도미사일이 요격이 되지 않고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느바팀이라는 공군기지가 공격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피해는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뭐 C-130 즉 수송기가 파괴가 되지 않았냐. 그다음에 군사기지 시설이 좀 파괴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은 뭐 경미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남부 지역에는 디모나라는 지역에 사실 이스라엘 원자력이 있거든요. 원전이 있습니다. 디모나가 예. 성경에 나오는 아니요, 그 이름은 아닌데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까? 예, 뭐 성경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그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이 사실상 원전을 통해서 핵탄두를 만들어냈던 그 네. 원전이 있는 곳이 또 그 남부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란이 노린 것 같고 또 느바팀이라는 그 공군기지에서 F-35가 떠서 날아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정상가를 공격했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아이언돔인가요? 네. 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뉴스 영상을 봤습니다. 다 막아내긴 했던데 99% 막아내긴 네, 했던데 그런 데서 정말 막아내지 못했다면 물론 도심으로 떨어져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는 것도 뭐 문제지만 네. 그런 시설이 이번에 큰 피해를 당했다면 정말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는군요. 이번 사태가 정말. 네, 만약에 도심 한가운데 어떤 뭐 순항 미사일이 떨어져서 최소 뭐 100명 뭐 이렇게 사망을 하면 네. 이거는 뭐 전면전이죠. 어이구. 예, 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란 측은 계속해서 흘리는 얘기가 우리가 수위 조절을 했다. 그리고 민간인 지역을 피해서 군사 기지만 공격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신빙성이 안 갑니다. 뭐 또 미국에 미리 네. 저 노티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격한다는 걸 알려줬다고 네. 국무부는 또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런 네. 연락 받은 적 없다. 네, 그런 보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도가 났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쪽에 네. 미리 72시간 전에 왜냐하면 항공 통제를 해야 되니까 민간기가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쪽을 국경을 날아서 미사일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UAE와 사우디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민간 항공기가 잘못하다가 이란이 쏜 미사일에 격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지를 받은 UAE와 사우디는 미국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네.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아마 연락이 통제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좀 여쭤볼게요. 네타냐후 총리가 인기가 없다면서요. 네. 전쟁 길어지면 어느 국민이 좋아합니까? 네. 그럼 왜 전쟁 가자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는 겁니까? 인기가 없기 때문에요. 역으로. 아, 예. 전쟁을 오히려 끝내면 전쟁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전쟁을 끝내면 총선으로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그 네타냐후라는 총리라는 사람 자체가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주의자입니까? 네. 아니면 연정 자체가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 연정에 눈치를 보는 겁니까? 둘 다입니까? 저는 두 번째 답변이 더 가깝다. 네. 나타냐후 총리가 강경파이지만 지금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구구파에 있는 사람보다는 온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타냐후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지구 즉 웨스트뱅크를 합병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구구파들은 이 웨스트뱅크도 합병하고 가자지구도 다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타냐후 총리가 이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고 연정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집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구구파들의 얘기를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일종의 바지 사장이에요.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기 당 의원수가 많지 않은 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늘 바지 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정이 깨지면 뭐 쫓겨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고 그다음 자신도 지금 지지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은 본인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끌 수 있으면 끌어가면서 혹시 내가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러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 강경파들 또는 구구파 정당들 뭐 의석이 뭐 6석, 8석 뭐 이 네. 정도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없으면 깨지니까. 연정 깨지면 총선 다시 가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요. 그렇죠. 재집권은 어렵고 네. 계속 가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뭐 여론조사 같은 건 없을 거고 전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죠. 확전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도를 보면 네. 확전보다는 그래도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 그렇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은 사실상 너무 오래 끌었어요. 네, 이미 이스라엘이 끝내려면 2-3달 전에 끝낼 수도 있는 전쟁입니다. 사실상 한 2달 전에 이미 가자지구 북부, 중부 작전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네. 이미 지금 병력도 다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겨우 뭐 1개 연대 정도가 가자 북부와 남부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다 병력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고 지금 아직도 인질이 잡혀 있잖아. 네. 130여 명인데요. 그걸 다 구출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네타냐후가. 근데 아직도 한 명도 지금 풀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거의 절반은 죽었다고 지금. 처음에 이제 예, 예. 노약자들 좀 풀려났고. 예, 처음에 한 40명. 그 다음부터는 전혀 예. 진전이 없군요. 네, 40명 정도 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협상을 했는데 한 번도 타결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왜 타결이 안 됐는가? 계속해서 나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은 하마스의 조건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 휴전이 있지만 종결은 없다. 네. 일시 휴전 50일 하면 우리 반드시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라파 그 지역 아직 공격을 안 했는데 거기 하마스의 4개 연대가 남아있답니다. 반드시 우리 거기 들어가서 하마스를 소탕해야 되겠다. 라파는 가자 옆입니까? 예, 바로 국경 근처죠. 그렇고요. 네. 네. 거기를 지금 꼭 들어가야 된다는 뭐 그런 빌미로 휴전도 안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질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그런 연정과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예. 배경 때문에 어쩔 수 그거 없이 끌고 가는 말고는 것도 저는 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사실상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전쟁을 2000년 동안 살아온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이 여기 다시 이 유엔으로부터 나라를 받은 게 몇 년입니까? 1948년이죠. 48년. 네. 2000 살다가 1948년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거 원래 이스라엘 땅이야 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가자로 밀고 서한 지역 조금 네. 이렇게 땅 내주고 이스라엘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시오니즘 뭐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쪽 사람들 발음은 다르죠. 예. 찌온이라고 합니다. 제트라서 예, 그렇게 지온. 발음하나요? 예. 시오니즘.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 물러나라. 다 이렇게 믿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종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있죠. 합의가 네. 있죠. 예. 아무리 뭐 이스라엘 좌파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리버럴한 자유주의 아주 자유주의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 정도는 본인들이 국가로 해야 되고 네. 좀 더 좌파이거나 그다음에 리버럴한 사람들은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의롭게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 가자 지구가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뱅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주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제 생각에는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는 네. 식민지, 우리는 땅을 뺏긴 게 땅을 뺏기고 우리 쫓겨나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점유하고 살았잖아요. 네, 네. 36년인데 네, 네. 2000년 동안 여기서 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뭐 이렇게 강한 시오니즘을 믿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이라서 뭐 유독 그럴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역사적인 배경, 오랫동안 뭐 이제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오랫동안 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꼭 팔레스타인을 고집한 거라고 보기에는 물론 결국 그렇게 됐지만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이 사실상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네. 일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건 뭡니까? 디아스포라가 시오니즘 이산 뜻입니까? 흩어져 있는 아, 전체 네, 유대인, 네, 네.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네.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중세 로마 때부터 사실 안티세미티즘이 있었다고 반유대주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럼요. 그때부터. 네, 예. 네. 14세기, 15세기 유럽에도 뭐 예, 예. 툭하면 유대인들 괴롭히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엄청 유대인들을 단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유대주의를 경험을 했고 그것이 이제 최극단으로 가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독일이 나치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600만 명. 예,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죠.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인데 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죽인 유태인이 600만 명입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반예대주의, 탄압, 억압, 나라 없는 민족의 이런 서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이런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운 삶을 살 수 없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유대인 국가를 세우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2차 대전 끝나고 승전국들이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영국이 주도적으로 했다면서요. 네. 뭐 너희가 희생자가 많으니까 그 땅 다시 너희가 가져가 이랬을지는 않을 거고 무슨 다들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갑자기 팔레스타인 살던 땅에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 대신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 바닷가 근처에 가자지구 거기 몰려 살고 그냥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로비를 잘 했죠. 특히 2차 세계 대전 중에 네. 유대인들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네. 아주 영국에서 돈이 많은 돈이군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전쟁 전비를 많이 됐고 그다음에 영국을 도와서 또 전쟁에 참여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미 이 20세기 초에 영국이 1917년 발포 선언을 하게 되죠. 발포. 네, 영국의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자 유대인들이 봐라 영국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대거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죠. 그때 이미. 예, 예. 네. 이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거는요, 19세기 말입니다. 네. 1882년부터. 그 1차 이주, 2차 이주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몇천 명, 몇만 명씩, 매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죠. 와서 살고 있었고요. 네. 물론 거기에 당연히 아랍 사람들은 훨씬 먼저 살고 있었겠죠.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또 그런 것들을 다 용인을 해줬고 그런 이유는 또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또 로비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네. 유대인 이주를 허락해 달라는 오스만 제국들이 눈 감아줬을 것이고. 오스만은 무슬림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영국이 또 그렇게 아주 유대인들에 대해서 친유대적인 그런 정책도 하게 되고. 물론 아랍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발포 선언이 1917년 일어나니까 아랍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이주를 막아달라고 영국 쪽에 요구했고 영국은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발간하면서 유대인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 이주하는 건 무리다. 네. 못 들어오게 또 제한을 했죠. 그러면서 영국이 이렇게 지그재그 정책을 지그재그 하면서 결국 이미 20세기 초에 아랍 민병대와 유대인 민병대는 팔레스타인에서 전투를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네. 그렇게 싸우고 있었고, 그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왔었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1947년 유엔이 이스라엘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 두 개를 나눠야 된다. 네. 분할안 파티션 플랜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수용했으나 아랍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왜죠? 있는 땅을 뺏기는 거니까.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거 다 우리 건데 왜 절반을 유대인들에게 떼줘야 이제 되냐. 47년 그 국제사회가 유엔 중심으로 또 이제 영국이 큰 힘을 발휘해서 그 땅 이스라엘 주기 전에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입수부터 이미 1800년대부터 들어왔어요. 계속 그 안에서 싸움은 있었고. 네네. 네. 자, 그래서 유엔 분할안이 사실상 이제 결렬이 되고 이제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위험 통치령 하다가 1948년에 이제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아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위임 통치는 그만두고 영국으로 떠나버렸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게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 사람들은 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웨스트뱅크나 이쪽 지역에 좀 도망가서 그쪽에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1967년 전까지는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웨스트뱅크는 요르단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48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넣어 주실래요, 네네. PD님? 네. 요르단이면 바로 위에 붙어 있죠. 이스라엘 오른쪽이에요. 네, 네. 네네. 웨스트뱅크 그게 웨스트뱅크가 원래 요르단 땅이었군요. 예, 네.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저 사해 왼쪽이죠. 네. 그렇게 되면 저 웨스트뱅크 나오네요. 예, 네. 사해 위쪽에 있는 거. 저게 원래 요르단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1967년 저 6.1 전쟁에서 저 땅을 다 뺏어요. 요르단으로부터. 네. 저 큰 땅을 뺏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원래 국제법상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저 땅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강경파들은 자 계속 우리가 가서 살면 점유하게 되는 거니까 계속 네. 가서 살자 그러고 미국이나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야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 서한지구 웨스트뱅크 그쪽은 네. 그 니네 땅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고 국제법상- 있지만 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살면 자기 땅이니까. 그렇죠. 정착존을 이제 만들게 되죠. 특히 이제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종교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많이 살았었어요. 지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좀 키워주십시오. 다시 이란까지 나올 수 있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사실은 이스라엘 정말 땅이 작아요. 저기 주변국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쪽에 이집트까지 왼쪽에 이집트까지 볼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지금 저 오른쪽 밑으로는 다 사우디죠. 오른쪽 밑으로는 예, 지금 요르단 그다음에 저 이스라엘 밑에 왼쪽에는 메디나 이런 거 보이는 거 예. 보니까 사우디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우디에 도대체 뭐 100분의 1이나 되나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네, 좀- 이란의 50분의 1이나 되나요? 근데 전쟁에서 이집트 막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쵸. 뭐 옛날 이야기지만. 네네. 그렇죠. 그 분쟁에 대한 아니 근데 그건 언제입니까? 아라파트하고 라빈 총리하고 네네. 그때 PLO 팔레스타인 네, 네. 해방기구 네네. 저 젊었을 때 그 뉴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라빈하고 화해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모토가 땅을 주고 랜드 평화 포 피스. 예. 아, 랜드 포 그게 피스죠. 원하는 평화를 거군요. 위해서 영토를 교환하자. 땅을 주고 평화를 받자. 예, 예, 예. 그렇게 좋은 분위기 때도 있었잖아요. 1993년 오슬로 협정이죠. 미국이 중재하고. 예, 클린턴이 중재하고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PLO가 합의를 했고 5년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서로가 합의를 했어요. 아, 팔레스타인 지금 국가가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이 UN 오브저버 상황이죠. 국가가 아니군요. 예, 그래서 완전한 국가는 아니죠. 약칭으로는 PA라고 쓰더라고요. 예, 예전엔 예, 팔레스타인 오사노티, 자치정부. 자치정부 그렇게 네네. 해요. 예전엔 PA로 해방기구였고. 예, 예. 그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란 게 네. 오슬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오슬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가기 전에 자치정부라는 준정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요르단강 서안과 다른 지역을 자치를 해봐라. 그게 잘 되면 5년 내에 국가로 만들어 줄게. 팔레스타인 국가로 승격시켜 줄게. 그게 오슬로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PA로 쓰는데 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올림픽은 나가나요? 팔레스타인이? 나가죠. 봤나? 기억이 예, 안 예, 나요. 나가는군요. 예, 예. 자치정부로 나가는군요. 네네. 예. 뭐 타이완도 나오니까요. 예. 네. 그런데 왜 그때 그 90년대 그 오슬로 협정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협정은 자 가자에는 팔레스타인들이 분명히 살고 네. 서한 지구에서도 우리 좀 빠질게 이랬습니까? 그렇죠. 5년 내에 대신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그렇죠. 5년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 주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한 지구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려면 그렇군요. 거기에다 국가를 세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협상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는 94년에 합의가 안 됐어요. 93년에. 네. 예. 국가를 5년 동안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자. 그러면 국가가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협상이었죠. 그러니까 최종 협정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걸 남겨두고 일단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데만 합의를 하자. 그게 이제 93년에 오슬로 협정입니다. 그러다 라빈 총리가 강경파 총에 맞고 암살되죠. 1995년입니다. 라빈 총리가 살아있으면 좀 달랐을까요,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슬로가 이행에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라빈 총리가 너무 일찍 암살을 당했습니다. 라빈 총리가 계속 노동당을 이끌고 있었다면은 계속해서 5년 내에 팔레스타인 즉 아라파트랑 협상을 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건파 라빈 총리가 죽고 나니까 노동당에는 시몬 페레스라는 또 다른 정치인이 있었고 네. 리쿠드 당에는 그때부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벤자민 나타냐후가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아, 네, 나타냐후라는 총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슬로 협정이 이행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제는 뭐 벌써 몇 년이 20년이 거의 다 돼가 오슬로는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국가가 만들어졌다면 네. 국가라는 건 자기 영토가 정해진 거니까 그렇죠. 딱 선이 분명하게 나눠졌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지금 모든 이런 갈등도 이 땅이 너 땅이냐 내 땅이냐 이게 구획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문제도 중요하긴 하고요. 그래서 땅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까지 지금 2000년대 중반까지 합의한 내용은 대부분의 정착촌 주민을 철수하는데 거의 합의를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정착촌이 지금 한 500만 되거든요. 50만 되거든요. 네. 웨스트뱅크하고 동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을 놔두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정착촌 4-5개만 거기 남겨두고 작은 정착촌은 모두 철수시키는 것이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됐으면 팔레스타인 국가가 섰을 텐데
그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듭니다. 그러다가 라빈이 예. 또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걸로 그렇죠. 라빈 총리가 그러다 암살되고 강경파가 득세하고 네. 강경파가 득세했으면 또 당연히 피에로도 더 강경하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PA겠군요.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 사람도 더 강경하게 저항했을 그다음에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강경파인 하마스가 득세를 할 수밖에 없죠. 아, 네. 예, 하마스가 198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하마스가 1987년에 만들어지고 오슬로 협정이 1993년에 이루어지고 오슬로가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니까 하마스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버스 자살폭탄 테러를 계속했습니다. 94년, 95년, 96년, 97년 그것도 하마스의 성과 중에 하나예요. 오슬로가 이행되지 못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요. 늘 보면 적의 강경파를 이롭게 하는 건 우리 쪽의 강경파죠. 그렇죠. 그리고 둘이 또 궁합이 잘 맞고요. 강경파들이 궁합이 잘 맞고요. 참 미국 이야기 좀 해보죠. 미국은 일단 확전 반대. 아 당연하죠. 원론적인 거고요. 속마음이 뭐예요? 아 미국은 지금 바이든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바쁘죠. 대선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잘 나오나요? 뭐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벌써 2개나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전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어르렁거리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럼프에는 너무나 좋은 호재죠. 네. 이런 게 관리가 안 된다. 네. 나 같은 강경파 아주 힘센 지도자가 와야 정리된다. 네. 이런 거군요. 외교꽝 이렇게 부르겠죠. 너 외교 봐봐. 바이든 하는 거 봐봐. 내가 있을 때 전쟁 하나도 없었어. 너 지금 전쟁 몇 개 만들었니? 그런가요? 네. 잘 기억이 나죠. 없었습니다. 네. 트럼프 있을 때 거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긴 우리가 최근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렇게 네. 큰 전쟁이 실제 뭐 이제 국지적인 건 있었지만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전쟁이 나는 건 수십 년 만입니다. 네. 진짜로. 네.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워싱턴이 선거 때마다 유대인들의 특히 월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민주당의 우호적이잖아요. 뭐 네네. 목돈 챙겨주고 이런 건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미국은 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편입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좀 심리적인 사이콜로지컬한 걸 설명을 드리면 네. 좀 흥미롭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유대인 학살을 막지 못했다. 네. 예. 그런 게 대한 어떤 부채의식? 굳이 예.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나마 유럽을 해방시켜 준 건 미국인데. 네.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 얘기를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어쨌든 구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독일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잡아 끌어다 죽이는데 왜 미국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부채의식. 그것이 아마 미국의 정치인이나 미국의 대중들의 어떻게 DNA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을 하나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현실적인 실리적인 얘기를 들자면 그래도 믿을 애들은 중동에서 유대인밖에 없다. 우리가 아랍 국가들하고 친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가끔씩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때로는 쟤를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지만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유대인만큼 우리랑 잘 네. 케미가 맞는 국가 민족이 있을까?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국가가 있을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unbreakable chain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보십시오. 바이든이 나타냐후하고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정말 사이가 안 좋거든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참 말 안 듣습니다. 나타냐후가. 나타냐후가 2년 전에 선거에서 이겨서 백악관을 아직 못 갔어요. 네. 안 불렀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서 쏟아부은 이스라엘에 지원해준 무기가요. 1973년 전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모순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타냐후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국가에 관심,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에 관심이 있지. 나타냐후 물론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이번에 요격을 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외교적인 노력도 하고 실제 전투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항모 전단을 보내서 요격을 다 했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궁금한 걸 여쭤볼 게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미국은 사실상 가서 살아보면 정말 기독교 국가입니다. 강력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저 대통령 선언할 때 성경 위에 선 얹고 그러니 그리스도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이 나라와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유대교 예를 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큰 백화점에 요즘 못 씁니다. 유대인들 눈치 봐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쓰지. 아 진짜요? 네, 그만큼 뭐랄까 뉴욕이나 이쪽 동부 쪽에 유대인들의 입김이 세거든요. 아 왜 나는 즐겁지도 않은데 너희 신의 이름을 백화점 앞에 이렇게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써놨니? 뭐 이런 거예요. 뭐 강경론자들의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그 백화점들 다 요즘 보면 미국에 크리스마스라고 쓰는 CF가 거의 없습니다. 예,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쓰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별로 친하지 않은 종교거든요.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가. 네네, 네. 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기독교에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네. 뭘 믿죠? 자신들이 믿는 신을 믿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뭐 알라라든지 네. 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저스라든지 근데 이제 야훼라고 등장하죠. 부다라든지 야훼라고 야훼. 등장하는데 네. 자신들은 신의 이름을 이 더러운 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죠.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어쨌든 자신들이 믿는 신은 아들을 둘 수가 없다. 기독교인처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신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신 중에서 아주 강력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유대교가 뭐 기독교와 충돌하거나 네. 뭐 적대시화하거나 네.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종교군요. 네, 네. 우리 뭐 대충 비슷할 것 예, 같아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신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네. 오로지 구약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여전히 그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선민 사상을 선민의식이 매우 강하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면 떠오르는 건 뭐 히틀러의 게르만 아닙니까? 네. 선민주의 하면 그 히틀러의 그 선민 사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 유대인이죠. 근데 또 자기들도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탄압과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문제에서 보면 전혀 자기들이 당한 것에 대해서 배운 게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의 학자들은 그 유수의 신문에 그런 주장 쓰면 혼나는 거죠.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뭐 팔레스타인 쪽 조금 이렇게 지지했던 총장님들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들 뭐 날아가고 이랬거든요. 네, 그렇죠.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힘이 센지. 하버드 뭐 그랬었죠. 동부에 있는 대학 총장들이 청문회 나와서 대답 잘못해가지고 다 사표 내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저도 그걸 인상 깊게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동부에 있는 아이비 대학들 캠퍼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즉 From the river to the sea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죠. 강에서 바다까지. 이게 하마스의 구호거든요. 네. From river to the sea는 리버는 어디냐면 요르단강이에요. 네. 그럼 sea는 어디일까요? 귀중해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없애자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네. 네.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게 이게 하마스의 구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에 있는 아이비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 구호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 나왔던 의원들이 총장님 지금 캠퍼스에서 From River to the Sea, Liberation of Palestine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반유대주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총장님들이 답을 잘못한 거죠. 고약한 질문했네. 네. 그러다가 보직 잃어버린 거죠. 네. 미국 안에 유대인들이 인구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런 보도는 거의 본 적이 없네요. 예, 600에서 700, 600. 700. 예, 미국이 그 정도. 3억 조금 넘는 나라니까 2% 정도. 네. 그렇지만 영향력은 뭐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제일 유명한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가 에이펙이라는 단체가 있죠. 네. 에이펙. 미국 유대인 공공정책위원회. 이게 뭐 탑 5 안에 드는 미국 로비 단체입니다. 로비 단체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런 로비 단체를 미국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 로비 단체가 매년 연례 어떤 미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부통령이 간다. 시간이 되시면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하는 그 정도. 예, 그 정도 급의 로비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은 2%밖에 안 되지만 예. 그 영향력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바이든이나 백악관이 절대 이스라엘과 척을 질 수는 없는 네, 그렇습니다. unbreakable chain이라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하셨어요. 예. 참. 자, 시간이 정말 저는 이 유튜브 방송하면 좀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공중파에 비해서 이거 또 7분 남았습니다. 많이 자, 나가네. 예. 이 지정학적으로든 뭐 외교안보적으로든 뭐 화약고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분쟁이 있는 나라인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뭐 근현대의 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단 말이죠. 네. 교수님은 오랫동안 이제 이 부분 연구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고리를 풀어가야 돼요? 이게? 일단 팔레스타인 문제는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사실상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이 해결책이 없다예요. 죄송합니다. 땅은 하나고 민족은 둘이고. 네. 사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좀 뭐 아까 말씀드린 오슬로 협정이 체결이 되고 네. 좀 이게 잘 진행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제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오슬로가 체결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20년이 아니죠. 뭐 25, 30년까지 다 됐는데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누어져서 독립된 국가로 생존 가능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여기에 이란까지 예, 거대한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군사력도 네.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게다가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호전적인 국가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과 네. 갈등을 일촉즉발입니다, 정말. 예. 네, 본토를 공격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정확한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따라가면 우리 다 같이 사피엔스겠죠. 같은 핏줄이겠죠. 뭐 우리 민족이나 한족이나 뭐 어디 따라가 보면 저 끝에 가면 그러겠죠. 근데 결국 그 셈인가 SEM 셈족이라고 합니까? 같은 셈족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따라가 보면 한 핏줄이다. 네,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랍 사람들도 셈족이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네. 이스라엘이 좀 더 하얗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시케나즘, 즉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백인 같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즉 스파라딤 이런 유대인들은 거의 아랍 사람과 똑같이 생겼죠. 그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백인처럼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아이신타인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예. 근데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까무잡잡하게 좀 아무래도 더운 나라고. 그렇죠. 네. 거의 아랍 사람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이라크에서 온 유대인들은. 언어는 많이 달라요? 히브리어가 서로 알아들어요? 아니죠. 같은 셈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많이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언어도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럼 좀 어떤 순간에는 동질감을 느끼지 않아요? 통질감은 느끼는데 거의 뭐 물과 기름이죠. 섞일 수 없는. 네. 네. 지금 뭐 현실 정치 자체가 어떻게 화합하거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아랍 사람들은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지금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이제 이란하고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안에도 아랍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한 200만 됩니다. 1000만 중에요.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중립적 입장 뭐 이런 겁니까?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양측에서 다 그 사람 공격을 무슬림이고요. 받죠. 아, 무슬림인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예,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도 있고요. 가톨릭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 복잡하군요. 네, 그건. 복잡하죠. 1000만 이스라엘 중에 근데 아랍 사람이 지정학적으로 아랍 국가들 사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200만이나 된다. 네, 네, 그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은 복잡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경파들이 정치적으로 득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경파가 의석 자체가 네. 10석 정도밖에 안 돼요. 10석이면 이스라엘 전체 의원의 120석의 10%도 안 되잖아요. 네. 아, 그러면- 120석이에요? 예, 그러면 120석에 60석만 120석에 60석만 얻으면 예, 집권하네요. 61석을 얻으면 네. 집권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과연 그렇게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인구가 몇 퍼센트 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석밖에 안 나온다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중에서. 그러면 뭐 700, 800만 된다면 얼마 안 되는 인구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극우 정책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거든요. 상당히 극우적인 사람들이 지금 나타냐후 총리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지금 있어서는 못 순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뭐 아까 사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땅은 하나고 민족은 두 개. 근데 이제 일단 네타냐후 정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연정이 툭하면 여기 연정 깨져서 다시 총선하잖아요. 네네. 뭐 네타냐후 정권 이렇게 가다가 잘 안 되고 다시 총선하면 그럼 이제 좀 온건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은 있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나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리쿠드 당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집권에 실패할 거거든요. 그러면 좀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집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새롭게 한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관계 재정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기자 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